식기세척기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이순자 62세의 얼굴을 감쌌다. 기계는 굉음을 내며 수백 개의 식판과 씨름하고 있었다. 기름때와 음식물 찌꺼기가 뒤섞인 비릿한 냄새가 비좁은 조리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순자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표정 없이 고무장갑 낀 손을 놀렸다. 10년 넘게 반복해온 일이었다. 기계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그릇을 분류하고 남은 음식을 쓸어 담고 다시 세척기에 밀어 넣는 감정의 동요 따윈 없었다. 아니, 애초에 그런 게 남아있기나 한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식당 홀 쪽에서 누군가 거칠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야, 이리 안 와. 순간 순자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움찔 떨렸다. 쨍그랑. 손에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다.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귓게는 오직 한 남자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역한 술 냄새와 함께. 이 여편네가 내가 술 사 오랬지. 10년도 더 된 과거의 목소리. 전 남편 강대성의 번뜩이는 눈빛과 폭언이 흐릿한 기억의 벽을 뚫고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순자는 숨을 죽여야 했고 매를 피하기 위해 웅크려야 했다. 가정폭력이라는 지옥 속에서 그녀는 모든 감정을 지우는 법을 터득했다. 순자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잿빛이에요. 갓 30을 넘긴 동료 미숙의 목소리가 순자를 현실로 잡아끌었다. 순자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으며 떨어진 국자를 주워들었다. 아니야, 그냥 잠깐. 손이 미끄러졌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이곳 대구 외곽에 자리한 낡은 섬유 공장의 구내식당은 그녀에게 도피처이자 감옥이었다.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와 얻은 첫 직장이었고 지난 10년간 그녀의 유일한 세상이었다. 새벽 별을 보며 출근하고 저녁 어스름에 퇴근해 비좁은 월세방으로 돌아가는 단조로운 삶. 그 잿빛 벽 안에서 그녀는 안전했지만 동시에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하여간 저 인간들 밥 먹을 때만 조용하지. 꼭 다 먹고 나면 소리를 질러요. 입이 걸기로 소문난 동료 최미영 45세. 이 투덜거리며 젖은 식판을 거칠게 쌓았다. 그녀는 흘긋 순자의 안색을 살피며 뼈 있는 말을 툭 던졌다. 언니, 또 그 인간 생각했어요. 그러다 병나. 잊을 건 좀 잊고 살아요. 순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잊는다는 게 무자르듯 쉬운 일이었다면 그녀의 얼굴에 이렇게 깊은 그늘이 새겨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점심 배식이 끝나고 한숨 돌리는 시간. 순자는 늘 그랬듯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믹스커피를 탔다. 창밖으로는 낡은 공장 건물들과 회색 하늘만 보였다. 한때 대한민국 섬유 산업의 심장이었던 이곳도 세월의 흐름을 비껴가진 못했다. 여기저기 녹이 슬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다. 곧 문을 닫을 거라는 흉흉한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무심코 홀로 향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남자가 있었다. 공장 시설 관리 기사 김병호 61세. 순자는 그의 이름만 알 뿐 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말이 없었고 표정도 거의 없었다. 그저 묵묵히 식판을 비우고 조용히 사라졌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투박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손,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이는 넓은 어깨. 순자는 그를 그저 자신과 같은 이 잿빛, 세상에 갇힌 또 하나의 그림자라고만 생각했다. 저 아저씨는 밥 먹는 모습도 참 답답해.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미영이 혀를 차며 말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종이컵을 든 채 그를 바라보았다.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보였다. 꼭 자신처럼. 그날 오후 조리실의 고요를 깨는 일이 발생했다. 어, 음식을 보관하는 대형 냉동고에서 끄르륵 하는 기괴한 소음이 나더니 이내 퍽 소리와 함께 작동을 멈춰버렸다. 윙윙 거리던 모터 소리가 사라지자 갑작스러운 정적이 조리실을 감쌌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식당 책임자인 박 반장이 경악하며 냉동고로 달려갔다. 안에는 내일 사용할 수백 인분의 육류와 식자재가 가득했다. 이거 고장 났나 봐. 어떡해. 이거 다 녹으면 우리 다 죽어. 조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몇몇 남자 직원들이 달려와 냉동고를 이리저리 살폈지만 낡은 기계는 묵묵부답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냉동고 안에서는 냉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박 반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바로 그때 조리실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낡은 공구 가방을 한 손에 든 김병호가 서 있었다. 그는 떠들썩한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안을 둘러보았다. 소리가 이상해서 와봤습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공기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성큼성큼 냉동고 앞으로 다가갔다. 박 반장이 구세주라도 만난 듯 그에게 매달렸다. 김 기사님, 이것 좀 어떻게 해봐요? 갑자기 멈췄어요. 병호는 말없이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쭈그려 앉아 냉동고 뒷면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등장은 예고 없는 손님 같았지만 어쩐지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순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복잡한 전선과 부품들 앞에서 남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움직였다. 그의 투박한 손이 낡은 기계를 어루만지듯 섬세하게 진단하고 있었다. 순자는 처음으로 그의 존재를 그림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인식했다. 병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 반장을 향해 말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냉동고 고치러 왔습니다. 김병호는 낡은 냉동고 앞에서 하나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소란스러운 주변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순자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시선은 그의 손에 머물렀다. 기름때가 배고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하고 거친 손. 하지만 그 손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정교하고 섬세하게 움직였다. 낡고 복잡한 부품들 사이를 헤집는 그의 손가락은 숙련된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확했다. 순자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뜨거운 물과 세제에 퉁퉁 불어 희게 변해버린 손.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의 거친 손이 자신의 손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단단해 보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병호는 이마의 땀을 작업복 소매로 쓱 닦아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리실 한쪽에 있는 작은 세면대로 다가가 손을 씻었다. 검은 기름때가 비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저 다 고치신 건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먼저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다. 병호는 수건에 손을 닦으며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생각보다 깊고 차분했다. 임시로 조치는 해뒀습니다. 부품이 너무 낡아서 언제 또 멈출지 모릅니다. 부품 신청은 해둘 테니 당분간은 조심해서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별 말씀을요? 짧은 대화가 전부였다. 그는 다시 공구 가방을 챙겨 들고 왔을 때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조리실 안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순자는 그가 서 있던 자리를, 그가 만졌던 냉동고 문고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머, 우리 김 기사님, 영웅이네 영웅이야. 순자 언니는 아주 넋을 놓고 보더라. 최미영이 또다시 비꼬는 말투로 다가왔다. 순자는 화들짝 놀라 시선을 거두었다.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무슨 소리야? 그냥 고마워서 그런 거지. 고마운 거치고는 눈빛이 너무 애틋하던데 호호.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이나 해. 순자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심장은 아까보다 더 세차게 뛰고 있었다. 주책이야, 이순자. 나이가 몇인데. 그녀는 스스로를 타박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날 저녁 월세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무심코 거울 앞에 섰다. 형광등 불빛 아래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가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입가에는 고집스러운 팔자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질끈 묶여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봤던가. 그녀는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순자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눈가의 주름을 매만졌다. 그리고는 희끗한 옆머리를 귀 뒤로 넘겨보았다. 아주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것은 지난 10년간 그녀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다. 다음 날 순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했다. 조리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탈의실로 사용하는 작은 공간, 그녀의 낡은 사물함 손잡이에 작은 비닐봉지가 하나 걸려 있었다. 이게 뭐지? 안에는 작은 연고가 하나 들어 있었다. 관절염 통증 완화라고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어제 그녀는 냉동고 소동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저도 모르게 손목을 주무르곤 했었다. 그걸 누가 본 걸까?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묵묵히 기계를 고치던 무뚝뚝한 얼굴, 그리고 그녀의 손을 스치듯 지나갔던 그의 깊은 눈빛. 설마 쪽지 한 장 없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순자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김병호의 방식이었다. 말없이 티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녀는 연고를 쥔 채 가만히 서 있었다. 퉁퉁 부은 손가락 마디마디로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가는 것 같았다. 10년 넘게 잊고 살았던 누군가로부터 보살핌을 받는다는 기묘한 감각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딸 지영이었다.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놔. 내가 선자리 하나 알아봤으니까. 선이라니, 얘 난 그런 거 안 해.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거야. 상대는 공무원 하다 퇴직하신 분이고 사람 좋대. 나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어봐. 지영의 성화에 순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한 손에는 딸이 주선하는 현실적인 미래가, 다른 한 손에는 이름 모를 온기가 담긴 연고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아주 오랜만에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조리실에 또다시 문제가 터졌다. 이번에는 개수대였다. 설거지를 마친 그릇을 헹구는 개수대 배수구가 꽉 막혀 기름때 섞인 구정물이 역류하기 시작했다. 온갖 음식물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는 물이 금방이라도 넘칠 듯 차올랐다. 아우, 진짜 이놈의 공장은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 최미영이 코를 막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이러다 바닥까지 다 젖겠네. 박 반장님, 사람 불러요. 빨리. 하지만 박 반장이 관리실에 연락하기도 전에 뒷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김병호였다. 그는 마치 조리실의 모든 문제를 감지하는 레이더라도 달고 있는 사람처럼 늘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났다.
개수대가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상황을 훑어보고는 공구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순자는 채소를 다듬다 말고 저도 모르게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가슴 한쪽이 살짝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병호는 순자가 일하는 조리대 바로 옆에 있는 개수대 아래로 웅크리고 들어갔다. 비좁은 공간 탓에 그의 넓은 어깨가 조리대에 아슬아슬하게 닿았다. 순자는 그의 바로 옆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쇠부티가 부딪히는 소리 낑낑거리며 힘을 쓰는 그의 낮은 신음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려왔다. 기계 기름 냄새와 땀, 그리고 희미한 비누 냄새가 섞인 그의 채취가 후덥지근한 공기 속으로 퍼졌다. 순자는 평소처럼 무심하게 칼질을 하려 애썼지만 온 신경이 등 뒤에 그에게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 배수관과 씨름하던 병호가 몸을 일으키는가 싶더니 순자를 향해 말했다. 순자 씨, 미안하지만 물 좀 세게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순자는 수도꼭지를 힘껏 틀었다. 그 순간 압력을 이기지 못한 배수관 연결 부위에서 물줄기가 픽 소리를 내며 터져 나왔다. 물은 사방으로 튀었고 바닥은 순식간에 물과 기름때로 흥건해졌다. 어머나 순자는 놀라 뒤로 물러서다. 그만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헛디뎠다. 악몸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가는 찰나.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차갑고 딱딱한 타일 바닥에 부딪힐 것이라는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없었다. 대신 단단하고 뜨거운 무언가에 온몸이 부딪혔다. 방금 전 개수대 아래에서 나온 병호의 가슴팍이었다. 그가 넘어지는 그녀를 본능적으로 받아 안은 것이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오직 쿵쿵쿵 규칙적이고 강렬하게 울리는 그의 심장 소리만이 순자의 고막을 때렸다. 그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굳건하게 감싸고 있었다. 십수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품이었다. 폭력과 공포로 기억되던 남자의 품과는 전혀 다른 놀랍도록 견고하고 안정적인 느낌. 셔츠 너머로 그의 뜨거운 청과 거친 숨결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몇 초인지 몇 분인지도 모를 시간이 흐른 뒤 병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정수리 위에서 들려왔다. 괜찮으십니까? 그제야 순자는 정신을 차리고 화들짝 놀라며 그의 품에서 떨어져 나왔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끄러워서. 아닙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둘 사이를 흘렀다. 주변 동료들이 괜찮냐며 웅성거렸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병호는 터진 배수관을 마저 수습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공구 가방을 챙겼다. 그는 조리실을 나가려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듯 멈춰섰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뒤를 돌아 순자를 바라보았다. 순자 씨.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오늘 제가 놀라게 해드린 것 같아서 사과도 할 겸 퇴근 후에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라도 한 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다. 무뚝뚝하고 말없던 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래도 되는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다. 네, 좋아요. 그날 저녁 공장 앞 허름한 다방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낡은 테이블 위에는 맛없는 믹스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참 동안
자신의 거친 손만 내려다보던 병호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커피를 참 좋아했습니다. 김병호의 입에서 나온 아내라는 단어는 낡은 다방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더 가라앉게 만들었다. 이순자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커피 잔만 내려다보았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암이었습니다. 병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마치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집 팔고 적금 깨고 가진 건 다 쏟아부었는데도 안 되더군요.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풀어놓았다. 병간호하느라 직장도 그만두고 아내의 곁을 지켰던 시간들, 야위어가는 아내를 보며 느꼈던 무력감,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낸 후 찾아온 지독한 공허함까지.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끝내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거운 죄책감. 그 죄책감이 지난 몇 년간 그를 회색빛 세상 속에 스스로 가두게 만든 것이었다. 순자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매일같이 술 마시고 손찌검하던 남편에게서 도망쳤어요. 병호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더는 그 집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가방 하나만 들고 무작정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라는 존재는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지긋지긋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였다. 한 사람은 떠나보낸 이를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다른 한 사람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폭력에 갇혀 있었다. 다른 모양의 아픔이었지만 그 무게는 서로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홀로 버텨온 시간들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주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점심시간이면 병호는 의식적으로 순자의 배식대 앞에 섰고 순자는 그의 식판에 반찬 하나라도 더 올려주려 애썼다. 짧은 눈인사와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세요. 같은 평범한 말들이 오갔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그 주 토요일 순자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에 병호와 우연히 마주쳤다. 작업복이 아닌 깨끗하게 다려입은 남방 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멋있어 보였다.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순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아, 그냥 답답해서 바람이나 쐬러 나왔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기 공장 뒷산 언덕에 잠깐 같이 올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서 보는 노을이 제법 볼만합니다. 그것은 데이트 신청이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딸 지영이 주선한 맞선 자리가 바로 내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공장 뒷산 언덕은 가파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흙길을 걸었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침묵이었다. 해질녘의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언덕 정상에 오르자 낡은 공장 지붕들 너머로 펼쳐진 하늘이 온통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와... 순자의 입에서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10년 넘게 이 근처에 살면서도 이런 풍경은 처음이었다.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저도 힘들 때마다 가끔 올라와서 봅니다. 보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들이 좀 정리되는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때 병호가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씨. 그의 목소리에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병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진중한 눈빛이었다. 제가 주제넘은 소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투박한 손이 무릎 위에서 어색하게 꼼지락거렸다. 순자 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언덕 아래의 소음도 바람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그녀의 귓가와 심장을 가득 채웠다. 좋다니, 나를, 이 늙고 볼품없는 나를.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병호는 그녀의 침묵에 용기를 잃었는지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부담 드시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 앞에 순자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잿빛 벽이 쿠르릉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있을 맞선 자리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잿빛 세상에 아주 작은 색깔이 번지기 시작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창밖을 내다보던 그녀의 눈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가 사는 낡은 빌라 골목 어귀 전봇대 아래에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남자. 악몽처럼 되살아난 과거의 그림자. 전 남편 강대성이었다. 강대성이었다.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순자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왜? 도대체 왜 저 인간이 여기에? 10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지옥 같은 과거는 이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삶 언저리를 배회하는 망령이었다. 순자는 강대성의 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병호의 고백으로 피어오르던 작은 온기는 순식간에 강대성이라는 차가운 그림자에 잠식당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관계를 계속해도 되는 걸까? 나 때문에 그 사람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출근길 순자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얼굴은 푸석했고 눈 밑은 거무죽죽했다. 순자 씨, 어디 안 좋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점심 배식을 준비하던 병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순자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아니에요. 그냥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요. 그녀는 애써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차마 전 남편이 집 앞을 찾아왔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에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병호가 조리실로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다른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순자 씨,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라면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서 저녁 같이 드시겠습니까? 그의 기숙사방.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으로의 초대였다. 순자는 망설였다. 어젯밤의 공포가 아직 생생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잿빛 세상에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다. 그 손을 이대로 놓쳐버리고 싶지 않았다. 네, 좋아요. 퇴근 후 순자는 약속대로 그의 기숙사로 향했다. 낡은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임시 숙소. 좁은 복도를 따라 늘어선 똑같은 모양의 문들. 이웃집에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병호는 복도 끝에서 그녀를